자, 이제 위험 수익 상수의 관계를 보십시오. 281쪽에. 조금 전에 이제 요구 수익률의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했죠.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 수익률. 좀 정신 차리셨습니까, 다들? 제가 아까 소리 꽤 지르려다가 그냥 고의 주무시라고 소리를 안 질렀어요.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지난 순환에 했던 것을 약간 더 보완을 한 정도예요. 좀 시끄럽죠? 좀 지금 차가 다니면 시끄러울 것 같은데. 방음이 엄청 잘 되나 봐요. 문을 탁 하나 닫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 주관적인 이제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투자 안들도 보면은 펀드의 수익률하고요, 부동산 수익률하고 따지면은 어떤 것이 더 높을까요? 조금 애매하죠, 그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부동산 수익률하고 주식 수익률 하면은 어떤 수익률이 더 높을까요?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수익률도 주식이 더 커요. 위험이 더 클수록 수익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예, 대체로 그렇다는, 대체로. 반드시가 아니라, 대체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예금은요? 안전하잖아요. 수익도 낮잖아요. 대체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안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애매한 것도 있거든요. 펀드는 주식보다는 좀 안전하거든요. 주식보다는 안전한데, 이거 부동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투자안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위험이 크고 수익도 크고, 위험이 작고 수익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는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큽니다. 대체로는.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 안전한 데 투자할 때,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위험한 데 투자할 때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 하는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위험한 데 투자하면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기 한번 치면은 10억 벌 수 있어요. 걸리면 몇 년 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방 치고 10억 벌 건가 말 건가? 그죠? 아니 뭐 그런 놈들도 있잖아요. 사기 쳐놓고 돈 어디 숨겨놓고 몇 년 살다 나오는 거, 이런 거 하고, 대신 또 안전하게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냥 조금 벌고 그냥 사는 거 하고. 그러니까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요구하는 수준도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투자할 때 내가 요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할 때 뭘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야, 내가 은행에 넣어놔도 이만큼 버는데, 다들 그런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이만큼 버는데 내가 펀드에 투자하면 요거보다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죠. 그 바탕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무위험률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데 넣어놔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말해요. 옛날에는 정기예금 금리를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IMF 때 은행 망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정기예금 금리도 완전히 안전한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국공채 수익률을 많이 얘기해요. 이거는 망할 일이 없잖아요. 국공채는.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은 이거는 안전합니다. 국공채 수익률 같은 게 무위험률의 대표적이고요.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변적.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무위험률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시장에 뭐 넉넉해요. 자금도 넉넉하고 지금 요즘 막 금리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은 국공채 수익률도 낮아지게 되고요. 좀 막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국공채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어요. 가변적인 값입니다. 정해져 있는 값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해요. 위험 할증률. 이게 바로 위험에 대한 대가예요. 요거는 오로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시간에 대한 대가, 시간 대가. 요거는 무슨 대가라고요? 위험 대가요.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라고도 하고 위험 대가율이라고도 하고 위험 보상률이라고도 해요. 이런 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위험 대가율, 위험 할증률 이렇게 용어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게 말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험 할증률이.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에 요구하는 수준하고요. 주식 시장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준하고 요구하는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다르겠죠? 주식 시장에 투자하면 요구하는 수준이 훨씬 주식 시장에 투자하면 요구하는 수준이 낮아요. 더 위험하잖아요. 더 위험하면 요구하는 수준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부동산 정기예금 금리가 이제 1.5% 뭐 1.8% 사이에요. 한 2%대에 미치요. 야, 은행에 넣으면은 2%도 못 버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그래도 한 최소한 5%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유동성 위험도 있고 이렇게 현금화 시키기도 힘들고 뭐 또 부동산은 또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제 생각한다면은 정기예금 금리를 2%로 잡자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한 3%면 되지 않을까? 위험 할증률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5%면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좀 작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하면 그보다는 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주식도요. 코스피냐 코스닥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코스피가 좀 더 안전하다라고 하죠. 코스닥이 좀 더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뭐 잡종주 잡주 이러잖아요. 코스닥 잡주 이렇게 얘기하고 코스피 우량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얘기지. 모든 코스피 이주가 우량주가 아니고 모든 코스닥주가 잡주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도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져요. 그거는 시장 위험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냐, 주식 시장이냐, 주식 시장에서도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다음에, 그러면은, 같은 코스피 안에서도 삼성전자도 있고, 뭐, 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주식도 있어요. 각 개별 투자 안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상당히 우량주잖아요. 그런 주식하고 또 이름도 모르는 그건 좀 또 달라요. 그래서 개별 투자 안에 따라서도 어떻게 해요? 개별 투자 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자, 거기에다가 자, 같은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내놨어요. 하실래요? 투자하실래요? 삼성전자 주식?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나 봐.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삼성전자 주식 하실래요? 하실래요?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한다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안 한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주식을 놓고도.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는 이거 말고도 또 위험 할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이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위험에 대해서 기피하는 사람한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너 이거 할래? 했을 때 너 하면은 이만큼 줄게 하는 거고요.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한테 너 이거 하면 이만큼 줄게. 자, 이 주는 양이 똑같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자, 지금 이 동네 이제 꼬맹이 둘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릴 때 서리 해보셨어요? 서리? 서리라는 거 아세요? 알기는 하는데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해봤어요. 시골에는 하잖아요. 예, 남의 집에 과수원에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걸리면 혼나잖아요. 걸리면 혼나는 건 당연히 혼나는 거지. 근데 두 놈이 있어요. 이렇게 밤에 야
이제 동네 형이 시키자는 거잖아요. 이 똘마니한테. 예, 너 갔다 오면은 너는 특별히 가져온 것에 제일 맛있는 거 더 줄게 더. 예, 이러면은 이제 두 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놈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한 놈은 이제 할 생각이 있는데 한 놈은 절대 안 하려 그래. 그럼 얘한테는 어떻게 하면 갔다 올 수도 있을까요? 더 많이 주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더 많이가 뭐예요? 위험에 대해서 위험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놈한테는 더 많이 줘야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위험 할증률은 더 높아진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공격적인 사람은 조금만 줘도 조금만 더 얹어줘도 수익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위험을 많이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많이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 때문에 특히 위험에 대한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놈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관적이 되는 주관적.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이지만 특히 요놈 때문에 요거 수익률은 주관적이다. 자, 여기에 됐고요. 그다음에 이 시계 맨 끝에 예상 인플레이율이 있어요. 예상 인플레이율. 요거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예상 인플레까지 반영을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피셔라는 학자가 주장했다 그래서 피셔 효과다라고만 얘기하고요.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위험 할증률은 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 자, 요게 이제 기억하실 내용이고요. 다음에 그 명목 요구 수익률 이런 말이 있죠. 거기 이 표 박스 위에 반가로 4번에 있어요. 281쪽에 281쪽에 반가로 4번에 명목 요구 수익률 이런 말이 있죠. 찾으셨어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얘가 명목이란 얘기고요. 여기에 없으면 실질이란 얘기예요. 자, 명목 이자율 이런 말 있죠. 명목 이자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 이자율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돼 있죠. 이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가 반영이 된 상태를 말하고요. 인플레가 반영이 안 된 상태를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명목 이자율은 화폐 표시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화폐 표시 이자율. 요 실질 이자율 있죠. 실질 이자율은 실물 자산 표시 이자율 이렇게 해요. 실물 자산 표시 이자율. 자, 요거는 이제 설명 듣고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지나가면 돼요. 이거 시험에서 이걸 대놓고 묻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묻지는 않아도 그래서 이렇구나 이런 정도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빌려주고 11만 원 돌려받아요. 이자율 몇 프로예요? 10만 원 빌려주고 11만 원 돌려받으면 이자율이 10%죠. 쌀 10마리를 빌려주고 쌀 11마리를 돌려받아요. 10마리 빌려주고 11마리 돌려받아요. 이자율 몇 프로예요? 이것도 이자율 10%죠. 여기서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여기서는 돈으로 표시했잖아요. 돈으로, 화폐로. 화폐로 10만 원 빌려주고 11만 원 돌려받으면 무슨 이자율? 이거는 명목 이자율. 지금 화폐 표시 이자율이잖아요. 지금 돈으로 빌려주고 돈으로 받았잖아요. 돈으로 빌려주고 돈으로 받으면은 그게 화폐 표시 이자율이고 그게 명목 이자율이라고요. 됐나요? 쌀 10말 빌려주고 쌀 11말 돌려받으면 실질 이자율. 아시겠어요? 실물이잖아, 실물. 예전에 여러분들 환곡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에 가면 삼정문란이라 그래서 환곡, 뭐 또 세 가지가 뭐죠? 전정, 궁정, 군정, 환곡인가요? 그 환곡에 보시면은 그게 봄에
그 보릿고개 때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잖아요. 그때 10%로 돌려줬거든요. 10%를 해서 나중에 돌려주거든요. 근데 그때 그 환곡이 굉장히 문란했다 그러거든요. 그 문란한 게 어떻게 문란했는가 하면은 안 빌릴 생각 없는데도 강제로 빌려줘요. 10% 이자 얻기 위해서. 이걸 늑대라 그래, 늑대. 산의 늑대 말고 늑자가 강제 늑자예요. 강제 늑. 강제로 빌려준다. 임대한다. 대. 늑대예요. 왜? 을사조약을 늑약이라 그래요. 늑약. 일본 놈들하고 이렇게 한 게 늑약이라 그래요. 늑약. 그게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총칼 들이밀고 도장 안 찍으면 죽인다 하니까 찍은 거 아니에요. 일사조약. 1905년도에. 그러니까 이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거라 그러잖아요. 늑약이니까. 그걸 늑약이래요. 늑약. 강제 늑자. 그리고 반은 모래, 반은 쌀 이렇게 빌려줘요. 반백, 이거 반백이라고 반백. 이런 식이었어요. 그 조선 후기에. 나라가 망하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는 물건으로 10마리를 주면은 11마리를 돌려봐. 이게 뭐예요? 실질 이자율이라고요. 자, 근데 지금 쌀 한 말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쌀 한 말에 10,000원이에요. 이때도 쌀 한 말에 10,000원이에요. 자, 이러면 돈으로 10만원 빌려주고 11만원 돌려받으나 쌀로 10말 빌려주고 11말 돌려받으나 같죠? 맞죠? 근데 요때 한 말에 10,000원이었는데 요때 한 말에 11,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돈으로 10만원 빌려주고 돈으로 11만원 받았죠? 이자 몇 프로 쳐서 받았어요? 10% 쳐서 받았죠. 자, 이때 쌀 몇 말 살 수 있었죠? 10말 살 수 있었죠. 이때 쌀 몇 말 살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거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지나갔고 두 번째 거 생각한다고요. 쌀 몇 말값 빌려줬어요? 10말값 빌려줬잖아요. 쌀 몇 말값 받았어요? 아니 11만원 가지고 몇 말 살 수 있냐고. 10말 10말값 빌려주고 10말값 받았다고.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돈으로는 얼마 쳐서 받았어요? 10% 쳐서 받았잖아. 근데 쌀로 치면은 10말값 빌려주고 10말값 받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인플레가 몇 프로 발생한 거예요? 인플레가 10% 발생해버렸다고. 인플레가 10% 발생할 때는 돈으로 10% 받아도 실제로는 하나도 받는 게 없는 셈이다 이 말이에요. 인플레가 이때는 제로예요. 이때는 인플레가 이때는 제로라고요. 이럴 때는 돈으로 10% 받으나 쌀로 10% 받으나 괜찮아요. 그놈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목 이자율 10%라고 할 때 돈으로 계산했을 때 10%를 받았긴 받았는데 인플레가 10% 발생해버리면 실제로는 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아시겠어요? 인플레가 없어야 명목이나 실질이나 같아진다고요. 됐습니까? 네.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실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쌀 빌려주고 쌀 돌려받는 세상 살고 있어요. 돈 빌려주고 돈 돌려받는 세상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금융론에서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의 이자가 발생하는지는 얘를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얘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인플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 이자, 지금 은행 이자 2% 안 돼. 2%라 쳐볼게요. 은행 이자 2% 이게 명목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이에요? 명목 이자율이라고. 우리는 다 명목 세상 살고 있다고. 근데 이 2%가 실질적으로 2%인지는 인플레를 따져봐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2%가 정말로 2%가 되려면 인플레가 0이라 해야 된다고. 근데 인플레가 3% 발생해버리면 마이너스가 돼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아시겠어요? 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없다?
마이너스 될 수 있다. 뭐가 많이 발생하면은 인플레가 많이 발생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큰일 났네. 또 내일 또 목 가겠네 또. 자, 그래서 이게 명목실질 개념 아시겠어요 이제? 요 정도를 알고 지나가면 이제 몰라도 이거 화폐 표시 이자율이다 이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나는 손해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인플레가 많이 발생할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인플레가 발생할수록 왜냐면 돈으로 돌려받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 그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할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은행이에요, 은행. 금융기관. 은행이 좀 돈을 빌려주는 쪽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무위험료, 그 내용들은 이제 아까 요거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위험과 가치 있죠. 위험과 가치에서는 그 밑에 맨 밑에 공식 하나 있죠. 그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분의 장래 기대 수익 이렇게 있죠. 요것이 시험에 3번 출제가 됐어요.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의 장래 기대 수익. 자, 이게 3번 출제됐는데 요 공식을 써먹어야 어떤 경우에 써먹는지를 아는 힌트가 있어요. 이 장래 기대 수익은 영구히 발생해야 되고요. 매년 일정하게 발생해야 돼요. 요 말이 있어야 돼요. 요 말이 있으면서 투자 가치를 물을 때에는 요구 수익률분의 장래 기대 수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말이 빠지잖아요. 요 말이 빠지면은 모두 정답이 돼요. 요 말이 빠지면 출제 오류가 된다고.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요 말을 빼고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힌트가 영구히 매년 일정한 금액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나올 때 투자가치 계산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이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투자 가치는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이거 주관적인 수익률이죠. 그럼 여기는 주관적 가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이게 투자 가치가 뭐냐? 자, 이게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살만하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예를 들어 그 한 10억 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12억은 돼 보여요. 이러면은 투자 가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시장에서는 낮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살만한 거지. 그잖아요. 이거 한 개 1,000원은 해 보이는데 500원 해요. 그러면 사야 될까요? 1,000원은 해 보인다. 이게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투자 가치가 주관적 가치라고요. 1,000원은 돼 보인다. 근데 500원 한다. 그건 객관적 가치라는 것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요놈이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은 채택한다 만다. 채택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잘 몰라요. 내가 봤을 때 2,000원은 돼 보이는데 1,000원 한다. 사요 안 사요? 그러면 사요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2,000원은 돼 보인다. 이게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관적 가치고요. 이게 객관적 가치야. 자, 이게 같을 때도 투자를 하고요. 자, 여기서 더 이제 체크를 할 거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요구 수익률이 커질수록 투자 가치는 작아집니다. 이 관계를 기억하시라고요. 결국은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 가치는
작아진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 가치는 낮잖아요. 점점 이제 발을 빼야죠. 자, 그런 내용이 282쪽, 283쪽까지 얘기입니다. 자, 283쪽에 시장 가치 공식도 있죠. 그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중요한 공식은 요게 왼쪽 282쪽에 요 공식이 더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위험 관리 기법이 있죠. 자,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한 한 부담하지 않는 게 좋겠죠. 위험이라고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부담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기법이 있죠. 거기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죠. 그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위험한 건 아예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방법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는 오로지 정기예금. 오로지 정기예금. 그러니까 위험 관리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험한 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험한 투자는 안 하는 거예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 근데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에요, 사실은. 수익도 적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거는 투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기예금 가입하고 오면서 나 투자하고 온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고요.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있죠. 이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요거 괜찮죠? 괜찮죠? 조금 전에 위험에 유형할 때 인플레 위험할 때 장기 고정 임대료 계약을 맺으면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자꾸 나는 똑같은 임대료를 받아도 먹고 살 수 있기가 팍팍해지겠죠. 먹고 살기 팍팍해져요. 자, 그럴 때 장기 고정 임대료 계약을 어떻게 하면 돼요? 변동 임대료. 이렇게 하면 되죠. 인플레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변동금리였잖아요. 변동금리. 이 변동금리는 돈을 빌리는 쪽에서 금리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금리 변동 위험을. 요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죠. 차입자에게 전가.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금리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하는 거. 이런 방법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위험의 증가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근데 세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죠. 이게 뭔가 하면은 보수적 예측. 사람들이 사실 이것도 꽤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데 꽤 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왜 우리가 그 상가 왜 투자 좀 하세요 하면 이렇게 가보면 막 그 분양팀에서 막 이 장밋빛 얘기를 하죠. 이거 막 임대료 수익이 최소 1,000만 원에서 잘 나오면 1,200까지도 나옵니다. 막 1억 투자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고지 겉대로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따로 조사를 해봤더니만 1,000만 원은 제일 잘 나와야 1,000만 원이고 내가 봤을 때는 안 나오면 800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한 800에서 1,000밖에 안 돼. 그럴 때 그 중에서도 나는 800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보수적 예측이에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는 거죠. 그죠? 다음에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아요. 거기서 이 광고할 때는 막 홍보할 때는 이거 거의 비용 발생 안 한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한 아무리 안 나도 100에서 많이 나오면 200은 나오는 것 같아. 100에서 200 나오면 난 얼마로 잡아요? 200으로 잡는 200으로. 자, 그러면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위험은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이러면은 예상 수익률이 높게 잡히겠어요? 낮게 잡히겠어요?
예상 수익률, 그게 기대 수익률이죠. 그래서 요거를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했죠. 하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보여. 요거 수익률을 충족해. 그러면은 투자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물건이 나한테까지 오기 전에 다 낚아채 간다는 거죠. 적당한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은 최악의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하면은 이것저것 감안해서 잡아버린다는 거죠. 제일 좋은 놈 남을 때까지, 제일 좋은 놈 고를 때까지 고르다 보면은 그때는 다 낚아채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매 시장에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이런 물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 거죠. 적당하다 싶을 때 얼른 잡아야 골라낼 수 있는 이 그나마 결혼이라도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될 수 있으면 일찍 보내려고. 왜냐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때 선택의 폭이 넓을 때 요럴 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 돼 가면은 다 낚아채 가고 없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찍 하는 게 좋아요. 일찍. 그렇지 않나요? 여기 지금 다들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지금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다는 거. 지금 그럼 결혼한 사람 물어볼게요. 지금 결혼한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셨죠?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아주 운이 좋거나 그렇게 운이 좋아서 백마탄 왕자를 만났거나 또 하나는 사람이 성격이 기본적으로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요 놈보다 더 좋은 놈을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어떤 생각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백마탄 왕자를 만난 거네요. 그때는 그랬고. 어쨌든 보수적 예측 방법은 나한테 좋은 물건이 떨어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낚아챌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 아니에요, 이것도. 자, 근데 여기 지금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하는 거였죠. 네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이 방법이 개념적으로 우수하다 그래요. 이 방법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자, 여기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조금 전에 썼던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알아야 돼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하죠. 됐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위험으로 조정된 상태. 이게 위험으로 조정된 상태거든요. 이게 위험 할증률이죠. 위험으로 조정된 상태를 위험 조정률 그래. 위험 조정률. 요 위험 조정률을 뭘로 사용한다? 할인율로 사용하겠다 요 뜻이에요. 할인이 뭔 뜻이죠? 다들 아시죠? 할인이 뭐예요? 숫자를 작게 하는 건데 공부 좀 하신 것 같아요. 현재 가치로 바꾼다. 공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숫자를 다운 시키는 건데 투자론에서는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를 말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숫자는 작아지는 거예요. 둘 다. 작아지는데 자, 그 특징이 똑같아요. 현재 가치로 바꿀 때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할인 폭이 크면 클수록 숫자가 많이 줄어들죠. 그 똑같아요.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요. 자, 지금 1억을 투자를 해요. 1년 뒤에 1억 2천이 들어올 것 같아요. 1억 2천이. 근데 얘가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위험이 상당히 높으면 1년 뒤에 1억 2천이라 해도 이 무려 20%나 되잖아요, 지금. 20% 해도 이걸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1년 후에 이 값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할 때 할인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을 크게 할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떠하니까? 위험이 크니까. 위험이 크면 요 값을 크게 해서 이 커진 숫자로 할인하겠다는 거예요. 커진 숫자로. 그래서 요거는 위험이 클수록 어떻게 하겠다? 할인을 많이 하겠다 이 소리. 할인을 많이 하겠다. 요게 개념적으로 우수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위에는 뭐라고 표현했었고요. 요 위에서는 보수적 예측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 이렇게 표현했죠.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 이렇게 표현해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하면 돼요. 하나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보수적 예측 방법. 하나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요거 비교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요거는 둘을 3번, 4번을. 다음에 이제 5번은 민감도 분석, 감흥도 분석이라는 거 있죠. 요거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엑셀 사용하실 수 있나요? 엑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래아 한글만 계속 만져가지고 엑셀을 사용 못해요. 근데 엑셀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됐죠. 그리고 책도 봤어요. 혼자 공부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안 배우니까 까먹어. 쉽게 까먹어. 책 보고 했는 거는.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면 쉽게 아는데 책 보고 하니까 이거 예전에 수식하는 거 다 했었거든요. 수식하는 거 있죠. 근데 다 까먹었는데 자, 요거 지난 순환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가유순전후. 가가 가능총소득. 이거는 유효총소득. 이런 거 지난 순환에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500만, 한 칸에 500만 원의 연간 원룸 주택이 모두 20칸짜리가 있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방이 꽉 차고 그만큼 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얼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총 1억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유효총소득은 뭔가 하면은 공실이 있을 수 있죠. 또 방이 찼다고 돈 다 내는 거 아니거든요. 배째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손에 잡는 돈은 요거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요걸 유효라 그래요. 효과 있다. 실제로 손에 잡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내 주머니에 그대로 남는 건 아니거든요. 들어온 거는 9천 들어왔지만 경비 같은 거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순영업소득이라는 거예요. 놈이 순영업소득. 그다음에 이거 투자할 때 남의 돈 빌려 투자를 했으면은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떼고 내 주머니에 남는 거 생각했더니 이게 이제 3천이다. 그럼 이게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요. 아직 세금 안 냈다는 얘기죠. 세금까지 내고 남는 걸 따져보니까 2,500 남더라.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이제 느낌은 오겠죠?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뭐 별로 남는 것도 없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볼까요? 자, 이게 왜 9,000이 돼요? 이게 공실이 있을 수 있고 대손 충당금 그래요. 불량부채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여기서 9,000에서 7,000 내려올 때 뭐가 발생해요? 경비가 발생하니까 떨어지고요. 또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금이자. 여기는 영업소득세죠. 영업소득세인데 이걸 이제 차이가 이만큼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이거죠, 이거. 결국 이것저것 다 내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결과치라 그래요, 결과치.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에서 수식 맨 끝에 얘가 이제 결과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엑셀 표가 있죠, 표. 표의 칸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수식을 집어 넣으면은 여기 이제 요거는 임대료죠, 임대료. 임대료도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임대료. 이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세요. 임대료 바뀌면 얘가 바뀌겠죠. 공실 바뀌면 얘가 바뀌겠죠. 요거 바뀌면 바뀌겠죠. 여기 이자율이 있어요. 이자율. 이자율에 따라 얘가 달라지겠죠. 여기는 세율에 따라 달라지겠죠. 맞나요?
자, 이런 것들 숫자를 1% 바꿔봐요. 1% 바꿨지만 얘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얘를 1% 바꿨더니 얘가 5% 변했어요. 얘를 1% 바꿔요. 그 다음에 얘는 고정시켜놓고 얘만 바꿔요. 얘만. 바꿨더니 3% 바뀌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얘네들을 바꿀 때 이 결과치가 얼마나 바뀌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분석해놨어요. 제일 많이 변하는 게 요놈. 요놈이죠, 요놈. 그 다음이 공실이죠. 그 다음 공실 3%예요. 자,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왔어요. 계약하려고, 방 계약하려고. 임대료 좀 깎아달래요. 임대료 좀 깎아주면은 들어오겠대요. 자, 내가 지금 미리 분석해 놓은 게 있죠. 임대료 깎아주느냐, 방을 비워둘 거냐.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료 깎아주는 영향이 더 크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 방을 비워놓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미리 분석해 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민감한 정도를 보는 거죠. 민감한 정도. 어떤 것이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걸 다 동시에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자율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율에 의해서 얘가 크게 영향을 받으면 남의 돈을 적게 사용하거나 또는 아예 남의 돈을 사용 안 하거나 또는 하더라도 고정금리로 하거나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를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이렇게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민감도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개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볼게요. 자, 그 괄호 1번 의의를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그 첫 번째 줄 끝에부터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죠. 어느 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이렇게 있죠. 어느 한 얘가 변하든 얘가 변하든 얘네들을 투입 요소라 그래요. 얘네들 투입 요소라고 얘를 결과치라 그래요. 그 투입 요소가 변할 때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 또는 순현재 가치 등의 결과치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결과치가 뭐라고 돼 있어요? 결과치가 순현재 가치 또는 내부 수익률 이렇게 돼 있죠. 저는 방금 결과치를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죠. 세후현금 수지. 요거 가지고 순현가 계산하거든요. 요거 가지고 순현가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요. 그래서 얘를 결과치를 할 수도 있고 얘네들을 결과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결과치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임대료, 공실료, 영업경비 많죠?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게 얘네들이 투입 요소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가로 2번에. 조금 전에는 제가 어떤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하나만 변동시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변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감도 분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민감도가 크다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민감도가 큰 놈이 있고 민감도가 작은 투자안이 있고 하면은 민감도가 큰 게 위험이 큰 거예요. 민감도라는 게 이제 변화폭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은 민감도가 작은 투자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분산 투자의 뜻을 갖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에서 뭐 하려고? 위험을 줄이려고요. 다음에 평균 분산법. 요거는 뭔가 하면은 평균 분산법은 뒤에서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평균 분산법은 이 평균이 수익을 나타내는 거죠. 분산은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A, B, C 이렇게 있어요. 자, 수익이 A가 이제 평균으로 수익을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A가 10%예요. 10%. B도 10%예요. 근데 위험이 얘가 27%예요. 얘가 30%예요. 상당히 많죠. 자, 이러면은 이제 많든 적든
수익이 똑같은 상황에서 위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A를 선택해야 되겠죠. 맞나요? 이게 평균분산법이에요. 평균분산 의사결정이라는 얘기예요. 의사결정. 뭐를 선택할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수익일 때 뭘 선택하고? 위험이 작은 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하니까? 우리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하니까. 예, 그런 사람 아까 참 이런 경우에 B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시험 칠 때까지는. 내가 위험 선호형이나 위험 중립형이라 해도 대답할 때는 위험 회피형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A와 B 중에 뭘 선택할 거냐 하면은 수익이 똑같을 때는 위험이 작은 A를 선택한다 하고요. 이때 A가 B를 지배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지배한다. 잘난 놈이 못난 놈 지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근데 이제 12%고요. 여기가 30%예요. 자, 이러면은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B와 C 사이에서는? 이때는 위험이 같죠? 이때는 수익이 C가 더 크죠? 그럼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C가 지배한 거예요. C가 지배. C가 B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B는 예선 탈락이에요. B는 얘하고도 안 되고 얘하고도 안 되잖아요. 그럼 예선 탈락이에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A하고 C만 남았죠. 네,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평균분산법이에요. 똑같은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거, 똑같은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거 선택하는 건데, 자, A와 C를 볼게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 방법으로 했어요. 자,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익이 다르죠? 위험이 다르죠? 수익이 커지면서 위험도 커지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평균분산법으로는 못해요. 위험이 커지면서 수익도 커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이거 수익이 2% 올라가는데 위험은 3%밖에 안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투자할 수도 있죠. 이 C로 올 수도 있어요. 야, 수익이 2%면 10%에서 2%면 꽤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10%에서 2% 올라가는 건 수익이 20%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위험은 27%에서 30%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올 수도 있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이미 부담하는 위험이 상당히 큰 수준인데 추가적으로 위험 부담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A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평균 분산 오류라 그래요. 평균 분산 오류.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용어가 있는가 하면은 변이계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아이디어가. 변이계수를 괜히 먼저 말씀드렸네.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은 지금 비교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두 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이제 통일시키자는 거지. 그러면 다르니까 얘를 1%로 통일시키자는 거예요. 얘를 똑같게 만들자는 거지. 이거를. 그럼 비교하면 되잖아. 똑같게 만들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쪽도 숫자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 10분의 1이 돼야 되죠. 얘가 10분의 1 됐잖아요. 그럼 얘도 10분의 1 하면 2.7%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얘는 12분의 1 됐죠. 얘도 12분의 1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기 12. 얘를 12로 나눴다면 얘도 12로 나눠야 되고 얘를 10으로 나눴으면 얘도 10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얘가 1% 됐으면 얘가 몇 프로 되는 거예요? 12분의 30은 3으로 약분하면은 4분의 10이죠. 3으로 약분하면은 얘는 4가 되고 얘는 10이 될 거 아니에요. 4분의 10은 2.5% 되는 거 아니에요? 2.5%잖아요. 안 되면 계산기 두드려 보고요. 자, 그럼 얘는 2.7%, 얘는 2.5%. 여기는 똑같죠, 이제? 똑같잖아, 이제. 수익을 1%로 바꿨잖아, 이제. 이것만 보면 되지, 이제. 누가 더 좋아요? C가 더 좋지, 이제. 수익을 1%로 바꿨더니 위험이 얘가 더 작죠? 맞아요?
이렇게 한 요 숫자가 바로 변이계수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변이계수라는 숫자는 뭐를 통일시킨 거예요? 수익을 통일시킨 거예요. 수익을 몇 퍼센트로? 1%로. 그래서 이 변이계수는 이렇게 번역해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말해요. 단위가 1이란 뜻이 1. 아시겠어요? 뭐를 통일시켰다? 수익을 통일시킨 후에 위험을 본 거예요. 수익률 1%당 위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계산은 어떻게 했어요? 분자에는 뭐가 가고요? 분자에는 표준, 편차, 위험이 가고요. 분모에는 평균, 기대 수익률. 이거는 수익률이 분모에 가고 분자에는 위험이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자, 교재 지금 하나 수정해야 되죠. 어디 가시는가 하면은 296쪽에 가시면 296쪽에 가면은 표에 맨 오른쪽에 변이계수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의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죠. 그죠? 바뀌어 있죠. 그거 수정해야 돼요. 중요해요. 수정해야 돼요. 자, 요렇게 하고요. 요거는 요렇게 표현하고 또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 위험도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상대적 위험도. 절대적 위험이 아니라 상대적 위험도. 됐습니까? 상대적 위험도. 이거는 보세요. 절대적 위험은 누가 더 커요, 지금? A와 C 중에서. A보다는 C가 더 크죠. 이게 그냥 수정하지 않은 상태. 수정하지 않은 상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절대적 위험이고 상대적 위험은 얘가 더 작아요. 얘가 상대적 위험이 더 커요. 맞나요? 자, 이렇게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게 변이계수다. 이게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얘기, 위험. 이거는 클수록 안 좋은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1인당 소득하죠? 그럼 자, 여기 계신 분들 전체 소득을 여기 계신 분들 인원수로 나눠야죠. 맞나요? 1인당 소득할 때 인구가 분모로 가요? 분자로 가요? 인구가 1인당 소득할 때 인구가 분모로 가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소득 다 합치니까 20억이에요. 사람은 10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2억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인당 이렇게. 요 밑에 오른쪽에 오는 게 이게 분모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연비는 어떻게 해요? 연비는 리터당 주행거리죠. 맞나요? 그러면 400km 달렸는데 50리터를 썼어요. 얘가 분모로 가요? 분자로 가요? 얘가 분모로 가죠. 맞나요? 당자 앞에 있는 거 있죠. 당자 앞에. 얘가 분모로 간다고. 당자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고요. 수익률 단위당 하면 앞에 있는 수익률이 어디로 간다고요? 분모로 간다고. 모든 수식이 다 똑같다고. 이거 알면은, 왜냐하면은 질문을 이렇게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 단위당 수익률 이렇게도 질문하거든. 변이계수는 얘인데, 변이계수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 얘 1%당 위험 이렇게 하는데, 항상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위험 단위당 수익률 이렇게 물어요. 위험 단위당 수익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분의 수익 이렇게 돼야지. 위험 단위당 이렇게 되니까. 뭔 뜻인지 아셨어요? 그 기본 원리를 알고 계시라고. 리터당 주행거리. 뭐 이런 뭐뭐당 1인당 소득 전부 다 뭐뭐당 하는 게 어디로 간다고요? 분모로 가는 거라고. 아셨죠?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원리니까 이거는. 맞나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좀 쉴까요? 쉬고 뒤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